그러니까 해인건의안이 돼도 예산안 처리하면은 그래도 국조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해인건의안 내면은 우리가 국조에 참여 안 할래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요건 뭐 이제 지켜보고 아마 다음 주쯤이면 또 요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해인건의안 아니 통화도. 근데 내가 아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적 거부감이 크다라고 그랬더니 그 블루스카이라는 댓글 다신 분이 장성철 네가 거부감 더 크다 이러시. 아이고네. 김태현의 정치쇼. 저는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게 좋아요. 추워요. 바꿔주세요. 좋아. 핫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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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음산한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음산한데 또 우리 또 내용은 실제로 들어보면 활기차니까 아 여의도 타짜를 근데 제가 이 시그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대사가 있어. 뭐요? It's good day to die. 오 영어로 오 어디서 했는데? 플랫라이너스라는 네. 그 영화인데 거기서 죽는 체험을 하는 한국 영화 영화인데. 보십시오. 저는 뭐 한류 한류. 넌 뭘 긁었어? 뭐 난 이거밖에 기억 안 나도 나는데. 너무하네 진짜. 야 김태현 정치죠 탑오브 탑탑탑 여의도 타짜 세 분 모셨습니다. 윤태곤 너무와 정치부석실장 장성철 공로세토 소장 김상회 정치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아이템이 뭐가 있냐면 저 베이징 타짜라고 네. 상하이 타짜인가 이 장점인 전 국가 주석이 타결을 했다. 저희가 이 코를 소화할 수 있는 코너가 오늘 목요일은 여의도 타짜밖에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거를 좀 잠깐 짧게 할까 하는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앞서 잠깐 얘기 나눌 때 장선조 소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장점인 수석 타기에 대해서 쉬운 건 내가 할 테니까 어려운 거는 윤태곤 실장이 해 이렇게. 아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요 진짜. 김상현 평론가는 난 몰라 이렇게 깔끔히 정리됐습니다. 자 저 그러면 몰라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 쉬운 거 네. 쉬운 거 장점인은 누구인가 이런 거. 네, 89년부터 2002년도까지 네. 중국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 너무 쉬운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공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개혁 개방을 완성시켜서 네.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했다. 네. 하지만 태난문 사태 그리고 8.10 탄압,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퇴시킨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오쩌둥, 덩샤오핑 이 개혁 개방 노선을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중국을 어쨌든 경제 대국으로 올려쓰게 했는데 딱 중국의 중요한 문제들은 장점인 시대에 일어났어요. 뭐냐면 2008년 베이지 올림픽, 개최 결정. WTO 가입, 가입. 그다음에 홍콩, 마카오 반환. 이게 다 장점인 시대에 있었고 95년도에는 우리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과 같이 정상회담도 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인연이 있는 분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입시 모범 답안입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거. 이게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거의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통 이제 상층부가 이른바 태자당, 공월따이, 아버지가 혁명 원로인 사람들, 시진핑이 대표적이죠. 공청단, 공산주의 청년당. 후진다오. 그러니까 정말로 엘리트들로 올라온 머리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상하이방, 상하이 출신들의 경제에 밝은 사람들. 이렇게 삼각 구도였는데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장점인이라는 사람이 상하이방의 대표. 그리고 이분이 있을 땐 공청단이 없었지만은 그런 쪽에도 원로라고 꼽히는 게 우리로 치면은 아니지. 공대 출신이에요, 공대. 공대 기술 관료, 경제 관료. 공청단이요? 아니, 공청단 출신은 아닌데 이 장점인이 상하이 교통대학 출신으로. 그러니까 이 시진핑하고 여러 가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죠. 물론 장점인이 이미 은퇴회에 있었습니다만은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상징적인 인물까지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시진핑이 약간이라도 거칠 것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 얼마 전에 회의하다가 끌려나가 후진타오도 그렇죠. 상하이방 장점인 게. 청단에다가 상하이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그냥 그쪽은 전멸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시진핑을 좀 약간 잔소리할 수, 시진핑이 약간 눈치 볼 수 있는 그렇죠. 원로들이 말을 안 하더라도 저 사람이 뒤에 있다는 것만 해도 약간 눈치 보인 사람의 마지막 퇴장이라고나 할까? 그럼 시진핑 그립감은 더 강해지겠네. 그러겠죠. 근데 어떡하나? 대학생들은 계속 시위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하이방 공청단 이렇게 합의제를 구축해 있을 때는 책임도 나눌 수도 있고 사실은 권력도 나누지만 책임도 나눠지는 거잖아요. 중국 전통의 집단 우리나라 정치죠. 정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책임과 부담도 시진핑 개인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재미없으니까 저 이재명 당대표 얘기합시다. 이제.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자 이상민 해야 되는 거 이상민 아니야? 장관 이상민 해야 얘기부터 하고 국조조정 하고 이제 4부에 가서 오늘도 이재명 당대표는 뒤로 밀리셨네. 네,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현안이 있으니까 이 해임건의안을 카드를 꺼냈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발의를 한다고 발의를 했으니까 뭐 이제 의결은 될 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뭐 순서대로 가겠죠. 지금 이 타이밍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한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상환 평론가 보시기엔 좋은 카드였어요? 아니면 좀 나쁜 카드였어요? 아니 뭐 타이밍 상으로는 그렇게 뭐 베스트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약간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 요구가 확인됐을 때, 뭐 여론조사가 확인되거나 유가족의 뜻이 확인됐을 때 이걸 이어서 좀 이렇게 뭔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면은 굉장히 정무적으로 좋은 시점이었을 텐데. 한참 뜨거웠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중순 뭐 이럴 때.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국정조사를 어쨌든 합의한 상황이잖아요. 타이밍상으로는 그리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깝깝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정권. 참 깝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타이밍이 그렇게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예. 윤종우 시장. 전 김상희 선배 말씀하시는 게 동의하면서 조금 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상민 장관은 흔히 말하는 한 2대8, 3대7 이슈예요. 이상민 잘한다. 그 사람 한 20%? 이상민 물러나야 하는 80%니까 야당이 되게 유리한데 약간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지점이 국정조사 합의 직후란 말이에요. 저는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 40일입니까? 45일입니까? 뭔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다 책임져야지 이렇게 플랜을 잡고 있구나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상민 장관은 그렇죠. 이상민 장관도 불러내가지고 하고 뭐 잘했냐 잘못했냐 막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런 수순으로 가는구나라고 봤는데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이상민 장관 물러나면은 그럼 이 사람은 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뭐 책임성 같은 게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뭐 3사람 뽑고 인사청문회하고 하면 2-3달 걸릴 거 아니에요. 비어져 버리니까 이게 뭐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겠죠. 제가 볼 때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의심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 합의를 좀 약간 독소 조항을 넣어가지고 합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 합의요? 네, 예산안 처리 후라는 어떤 조건이 달린. 사실 이 합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할 합의는 아니거든요. 그럼 예산안 처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근데 그게 이제 업적 협상이란 거는 상대 좀 그거는 좀 들어줘야 되니까 일부는. 그렇다 그래도 이 사안별로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태원 참사는 그런 것들과 연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너무너무 심대한 상황이죠. 그리고 민심을 완전히 등에 업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합의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뭐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뭐 행안위에서 이런 질문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현안 질문을 다 해봤는데 이상민 장관의 태도로 볼 때 국조를 방해하면 방해했지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 2가지 정도 지점에서 뭐 해임 건의안 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상민 장관은 이미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뭐 권력을 권위, 리더십, 뭐 지도력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한다. 대통령이 보호하는 그러한 장관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하지만은 국정조사 합의 직후에 민주당이 이렇게 해임 건의안 내고 탄핵 소추안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국정조사나 예산안 그리고 정기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하나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라고 민주당 분들은 계속 그러는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리고 뭐 김의겸 의원, 뭐 장경태 의원, 이정근 사무부총장 돈 문제, 노웅래 의원 뇌물 문제 이런 걸로 막 민주당이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걸 딱 던짐으로써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했어요. 지금 며칠 동안 봐보세요. 이 건이 우리 여러 시사 프로그램의 주된 아이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이 저는 그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국정조사 보이콧하고 참여 안 해봐요. 네. 제대로 이거 진상규명 대책 마련 못해요. 네. 국정조사를 하려는 명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담감을 왜 감싸 아니 안 그 위에 할까? 왜 명분이 없어지죠? 네, 좀 난 이상할 것 이해가 안 같아. 돼. 예를 들어서 네. 국정조사를 뭐 합의가 잘 돼가지고 한다 쳐요. 네. 그럼 뭐 이상민 장관 나와라 이러면 네. 원래 그러면은 민주당이 우린 당신한테 조사 못 받고 질문도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되나? 그러면은 그럼 또 말이 안 되잖아. 뭐가 이상민 앞뒤가. 얘기야. 이상민이? 무슨 아니 얘기야? 무슨 그렇잖아요.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장관 뭐 물러나라 하고 장관 네. 와면 장관 질문 안 한다. 차관이 그렇죠. 대신 대답해라.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도 그렇게 이상민 장관한테 질문도 안 하고 대답도 안 받을 건가? 그런 질문하겠죠. 아니면 그런 몰아붙이기도 식으로 하고. 생각하면은 좀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몰아붙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할 것 네. 같은데 네. 그냥 국정조사 제대로 해가지고 이상민 장관 제 말이 그거예요. 많이 잘못했다라고 국민 앞에 고발을 하면 되잖아요. 청문회 때 제대로 자기들이 역할을 해서. 아니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자료 협조나 이런 걸 잘해줘야 돼요. 그럼 이상민 아니 근데 장관이 그거 근데 어차피 그런 안 할 목적은- 거니까 네. 물러나야 된다. 그건 좀 그래, 그건 아닌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말하기 자, 어렵다. 어쨌든 이 두 분은 장 소장하고 윤 실장, 뭐 사실 김상평 의원도 그 시점에 대한 거는 좀 왜 네, 타이밍은 타이밍 안 뭐 좋다는 정무적으로 이렇게 베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네. 그거는 저 공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해임권이면 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래서 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건데 진짜 발의할까? 탄핵 소추까지 갈까?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뭐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뭐 SBS 단독 보도 보면 뭐 로펌에서 뭐 네. 탄핵 소추 가능하다는 의견서도 뭐 받았다 뭐 이런 보도 SBS 단독 보도도 있긴 할 했는데. 거예요. 계속 뭐. 소추야 뭐 가능하죠. 소추야 네. 그거야 투표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뭐 이제 그게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뭐 받아들여질 거냐 그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역풍 불지 않냐 이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근데 뭐 그냥 간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져도.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반응, 네. 대응 이것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 여야 합의로 근데 약간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온도차가 그러니까- 있더라도 예. 나오는 지금 메시지는 똑같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우리 국정조사 보이콧할 거야.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우리 참여 안 할 거야잖아요. 어쨌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가? 예.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 회의만 내면은 우리 국정조사 참여 안 할 거야. 그거 안 낼 거지. 이런 약속이 있었냐고요. 그건 없었잖아. 예. 그럼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 제대로 이번에 여야가 합의 처리했구나라고 박수 쳐준 부분에 대해서 해임권이 안 내니까 우리가 참여 안 할래. 이것은 좀 너무 나간 반응이 지금 아니냐. 이런 식의 보면은 누가 잘못해? 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응을 하는데 이게 더 잘못해. 네. 최종적으로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네. 마지막에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이 되게 안 좋은 폭탄 게임이에요. 돌리기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1을 잘못했는데 대응하는 네가 네. 2를 잘못했잖아. 네.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면 3. 네. 그 마지막에 누구한테 가느냐 이런. 자, 그러면- 아니, 저는 이게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본질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본질. 예? 국민이 희생당한 158분이라는 국민이 희생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를 규명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그 책임감과 죄송함이 도대체 이 정권에 있는 겁니까? 저는 일단 이거를 묻고 싶어요. 본질을 자꾸 훼손하려고 한다. 자, 정적 제거, 정적에 대한 생각 이거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여당이고 그래야 국정 운영의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희근 청장이나 이상민 장관 보세요.
지금 이런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아니 노조 탄압 쪽으로 열을 올리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성실한 모습을 보인 다음에 해도 좋은데. 아니, 그게 또 노조 탄압이라고 또 표현하는 제가 볼때 것들은 그렇게 좀 보여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자 일단 윤 실장 얘기 좀 듣고 그러면 저 해임관련 발동해서 통과됐어요? 대통령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뭐 하겠죠. 거부하는 건 거부하는 거고 국정조사는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폭탄 돌리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좀 잘못했지만 그런다고 이상민 지킨다고 국정조사를 엎어라고 하면은 그건 더 큰 책임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김상일 선배 말씀하신 가치적인 면을 저는 이제 동의하지만 그건 제껴놓고 이런 좀 전략적인 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대통령실하고 저는 여당이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뭐 항상 늘 그렇죠. 그냥 어디든지. 국정조사 보이콧 강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 중에 한 90이라면 예를 들어서 저 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얘기. 그리고 같은 국조특위위원이신 조은희 의원은 방금 전 인터뷰에서 그래 해야 된다. 이런 근데 전주의 해야죠. 의원은 아니 보이콧 할 수 있다. 네, 전주의 의원은 아니 나 안 할래 막 이랬어요. 예. 아 그러니까 그냥 온도- 사퇴할래요. 그 약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온도차가 그러니까 좀 어느 있다는 정권이든지 간에 그럼 왜 그런 거야? 여당이 민심에 더 민감하죠. 그럼 지금 민심이 그렇다는 뜻이고 그리고 현재 저 용산을 보면은 민정도 없죠. 시민사회 소속시도 제대로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실에 있던 그런 그 온도계 인디케이터 같은 게 더 줄어든 상황이라고. 아 민심의 온도계가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이 돼도 예산안 처리하면은 그래도 국조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해임건의안 내면은 우리가 국조에 참여 안 할래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요건 뭐 이제 지켜보고 아마 다음 주쯤이면 또 요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해임건의안 아니, 통과도. 근데 내가 아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적 거부감이 크다라고 그랬더니 그 블루스카이라는 댓글 다신 분이 장성철 네가 거부감 더 크다 이러시. 아이고네. 또 접시에도 이렇게 또 뭘 굳이. 감사합니다. 관심을 네, 보여주셔서. 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 장성철 소장은 신한국당 공채 몇 기? 공채 1기입니다. 네. 신한국당 공채 1기입니다. 진짜 보수 우파 패널 장성철. 진짜 보수 오빠 패는 장성철 신한국당 공채 1기. 아니, 장해찬 평론가하고 한번 붙여보세요. 한번 여기서. 누가 진짜 보수인가? 진짜가 나타났다. 아 예찬이 말 너무 잘해. 나 안 할래. 알겠습니다. 요거 좀 얘기하죠. 화물론대 요 파업.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했고 좀 다양한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 계속 강경책으로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왜 강하게 나간다고 보세요? 이게 윤석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그 정권 들어가지고 거의 처음 있는 물론 6월달에 이미 화물연대가 파업했지만 처음 있는 파업인 것 같아요. 집단적인. 큰 그래서 파업. 이번에 밀리면 네. 앞으로 민노총의 파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때 어쨌든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그런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야. 아, 적당히 파업했을 때 우리가 임금도 올려주고 뭐 구조조정도 안 하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일몰제도 다 폐지해버리고 대상 품목 다 확대해주고 노조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다 보면 앞으로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민노총 계열 산하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정부가 앞으로 노동개혁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논리는 제가 볼 때는 힘 있는 사람에겐 너무 쉬운 논리예요.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어떤 이슈가 불편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본인들 생각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상황을 대처하겠다. 이거는 저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정책에 관한 거잖아요. 정책에 관한 건 개선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화물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렵고 화주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 안 지려고 한다. 그럼 정부가 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류비나 아니면 교통비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카드를 내놓고 유류비 먼저 보조는 최대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더 넓힐 수도 있는 것이고 산업 전반에 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 그래도 노조가 이거 너무 과하네 이런 정도의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강경 대응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이건 불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너무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휴식 시간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이제 하도 페이드아웃이 많이 돼가지고 윤 실장이 새로운 초식을 쓰는데. 자, 4부에서 윤 실장의 얘기 듣고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그리고 다양한 옵션 검토하고 있다는 요 강경책 여기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게 뭐 참 개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건 그렇지만은 또 저희는 좀 그런 일을 하는 맞아요. 사람이니까 아주 정무적으로 보면요. 아까 제가 이상민 장관 2대8 이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한 30몇 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3.5 대 6.5라고 치고 이 이슈는 4.5 대 5.5 내지는 5.5 대 4.5. 말하자면 반반 이슈예요. 화물연대 파업을 바라보는 그렇죠. 긍정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한 면이 있고 정무적인 부분에서. 그럼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노총을 보면은 민주노총이 상대하는 최대 사업주는 공공이에요. 기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가 민주노총의 중심이 아니에요. 개별 대기업들은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서 이렇게 타협적으로 가고 있는데 화물연대도 우리가 얼핏 보면은 화물연대는 이제 화주가 사업주지만은 화주는 되게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라든지 일몰제 같은 거는 정부가 결국은 상대방인 거고 실질적으로. 뭐 지하철 파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 비정규직 이런 데도 지금 뭐 파업한다고 하는데 다 정부가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에서 한번 꺾이면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결합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5대2 5 이슈라는 것하고 더불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랑 강하게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뭐 항상 과거에도 보면 이런 취재를 해보면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에서 막 싸워도 뒤에서 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도 제가 알기로는 그 안전운임제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거를 3년 연장한다. 지금 3년 연장하면 거의 이 정부 끝이잖아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카드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안 물러날 것 같아요. 이틀 전에 로이터 통신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은 강성노조가 문제예요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파업 계속할 거야? 업무 개시 명령 안 들어? 그러면 우리 안전운임제 바로 폐지할 거야. 이런 식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쪽 완전히 꺾일 때까지 계속 간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물 그 차 운수업자들에 대한 정책이 해외를 봐도 다양하잖아요. 호주 같은 데는 안전운임제를 실제로 잘 시행을 하고 있고 국가 차원이 아니라 주. 근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다 이제 주 차원으로 넘어갔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그 모범 사례를 찾아가지고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의 노력을 하다가 뭐 안 되는 거를 할 수는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품목을 무작정 확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최대가 뭔지를 국민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과정 그거는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법을 자꾸 내세우는 거는. 근데 노조가 아닌데 어떻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해요? 개인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뭐 법적인 문제니까 뭐 저희가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긴 해요. 그래서 화물연대잖아요. 네.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도 사실은 하면 안 되죠. 못 하죠. 알겠습니다. 요거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단독 보도가 하나 났는데 뭐 8.15 때는 8.15 특사, 3.1절엔 3.1절 특사, 크리스마스엔 성탄 특사 또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얘기. MB와 김경수,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성탄절 특사 가능성. 저는요 김경수 지사는 절대로 특사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선거예요. 민주주의는 선거란 말이에요. 선거 민심을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범죄 때문에 물론 죄명은 네이버 업무방해지만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전 범죄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네. 김경수 지사는 절대로 사면해주면 안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또 감옥에도 많이 계셨고 네. 네. 사면해 주시고 신한국당 이 발언만 보면 신한국당 아니 공지 근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네? 이렇게 방금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논리의 이야기를 하시는 민주당이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김경수 지사를 잘 아는 사람이지만 네. 저는 특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저 반대예요. 자 그러면 네. 자 두 사람 중에서 둘 다 X? 저는 뭐 특사를 해주는 거는 정말 국민적으로 이거 이슈가 너무 커서 이게 공익에 어떤 부합하는 어떤 굉장히 중대한 결단이다 이런 정도에 한해서 해야지. 그러면 뭐. 그러니까 답 김경수 정답. 저는 반대예요. 두 사람 다. 예. 자 우리 장성종 수상 이명박 전 대통령만. 자 신한국당 공식 일기. 네, 오케이. 네. 자 저는 뭐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혹시 하나도 안 중요하긴 하지. 이런 대통령 건 있어요.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대로 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넓은 지점이 있어.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야. 지지율이 낮으니까 운식의 폭이 넓은 건 뭐? 그럼 자 이것도 제가 볼 때 여론조사에 보면은 뭐 질문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한번 4대6 뭐 5대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식사에 되는요. 네, 그러면 자기 지지율보다 높은 이슈인 거잖아.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넓다는 거죠. 야 이거 되게 역설적인. 근데 그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최근에 통과한 제일 악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요? 전현직 대통령 집 100m 집회하지 마. 그 악법이에요? 그럼요. 그 집회 시위의 본질적인 자유를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이제 뭐 유튜버도 욕하고 뭐 난리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같이 쌤쌤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용산 입장에서 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면 욕 먹을 건데 먼저 이야기해주니까 좋네. 네. 이런 거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가치에는 되게 어긋나는 거지. 이것도 보편적 비슷하죠. 가치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던데? 보겠죠. 예를 들어서 요 기사에 이제 애드 언론을 띄워가지고 여론을 보겠죠. 그러니까 MB 3에 대해 가지고는 여권 지지층은 반대하는 사람 뭐 크게 없을 거 아닙니까? 좀 심드렁할 수는 있어도 반대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야권 지지층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겠죠. 그러니까- 또 친문 뭐 친이 이런 요 쪽들. 기사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김경수 전 지사는 어차피 내년 봄에가 만기 출소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몇 개월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복권까지 시켜서 정치 활동 할 수 있게 하면 친문의 구심점이 될 거고, 그럼 민주당이 뭐 분열할 거고, 뭐 요 얘기가 이 기사에 썼던데. 그래서 검토할 수도 있다 뭐 이러던데. 지사가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지 친문 친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지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은 또한 그만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사 그렇게 복권한다 하더라도 네. 친문의 구심점 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친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경남 도지사까지는 했는데 네. 전국적인 스타, 전국적인 인물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그만한 정치력을 보여줬나? 그만한 위상을 갖고 있나? 그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만한 위상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만한 위상을 가지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팬덤이 엄청나야 되는데 그런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권을 한다고 해가지고 친문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 내에 친문의 구심점이 없어요. 사실상 지금 친문은 뭐 약간 4분 오열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 지금 해볼게요. 보세요. 얼마 전에 저 민주당에서 그거 했다면서요. 이재명계 의원의 토론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뭐 팬덤 정치 비판하고 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뭐 거취 문제 얘기하고 뭐 이랬다는 보도가 있었고. 근데 그리고 저는 그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대선에 졌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그동안 없었다는 게 오히려 저는 되게 이상한 거고요. 그런 게 없으면 그거는 저는 오히려 정치를 할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 우리 민주당이. 정권이. 근데 그 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과 반성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게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제라도 저런 움직임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와중에서 윤 실장 여기 저 민주주의 4.0 네.
여기 활동 재개한다면서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그렇죠. 해서 그쪽이 이른바 이제 친문이고 네. 서른 의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비명이라고 네. 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뜨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막 세력화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견제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점을 제가 보는 게요. 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에 완전히 이 당을 장악했다. 전당대회도 뭐 77%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요 몇 달이 지난 동안에 사법 리스크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만은 그 장악을 제대로 못 해놓은 게 아닌가. 이 장악이라는 게요. 네. 사람 쫓아내고 내 사람만 씹는 게 아니라 원래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도 당직도 주고 아이, 이거 하나 하시죠 라고 하면서 내 사람을 만드는 걸 장악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그런지 그런 장악 작업이 이어지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선 후보를 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하기가 되게 좋은 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경기도에서 뭐 13명이 당직자가 됐다. 뭐 김용,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 하기가 바빴던 거 아니냐. 그 장악을 못한 결과하고 사법 리스크가 맞물려서 친문 비명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 불만들이 좀 쌓이는 게 표출되는구나. 저는 뭐 전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봐요. 그게 점점 구체화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은 대선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하나도 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꽤 되거든요. 근데 대안으로 보이는 인물이 없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럼 대안이 뭔데? 라는 대안 부제론 속에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층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잠시 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수면 아래에 내려가 있을 뿐이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면 숨을 참다가 언젠가는 숨을 쉬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거는 검찰이 얼마나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느냐. 증인들의 증언이 얼마나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긴 한데 어떤 형태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로 수사하려고 하겠죠. 뭐 소환하려고 할 거고 뭐 영장을 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영장을 친다고 하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갈 거고 뭐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혐의에 관련된 것들을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는 예를 들면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려 폭탄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럼 민주당에서 비명기원들 야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이재명 대표 당신 이제 그만해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 그럼요. 그럼 그 그게- 시점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구체적인 걸 내놓느냐에 제가 달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쉽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정치는 선거잖아요, 선거. 어쨌든 당내 선거에서 이걸 일정 부분 아는 사람들이 모르고 선거에 임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알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뽑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선거에 승복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선거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제 입장에서는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을 할 수가 이준석 불복이라기보다는 대표 때 봤잖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도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 시절에는 최고위원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은 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거의 단일 대우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엎을 정도의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취지시구나. 그렇죠. 이게 선거라는 게 민주적 거래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어쨌든 저는 불만이 있어도 결과에는 승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결과를 침해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선거 때 내가 이런 거 이 정도는 몰랐었는데 몰랐기 때문에 찍은 거야라는 정도의 뭐가 나온다면 그때는 문제 제기가 근데 뭐 활발하게 나올 수 있겠죠.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의 도덕적인 기준과 정당성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수십 번 얘기했던 분신과 측근이 구속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떠한 입장 표명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표명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당연히 회피하는 모습이거든요. 비겁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죠. 5일이 취임 100일이잖아요. 그때는 정말 국민에게 좀 사과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똑같아. 이거 그럴걸요. 이재명 대표는 그 생각할 걸. 똑같아요. 사과하면은 너도 인정했잖아. 라고 더 밀릴 거다. 그러니까 사과를 못 하는 거지. 여야가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이 없어. 자, 그러면 요 이제 여당 전당대회 얘기해 볼게요. 여당 전당대회 언제 한답니까?
2말 3초라고 어. 윤핵관들 4명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 그렇게 이제 갑자기 정치권이 확 퍼졌잖아요. 그 만찬 2번 한 이후로 막 퍼졌어요. 그 그러니까 얘기가. 지도부랑은 전당대회라든지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당무에 대해서는 얘기했다라는 흔적이 없고 예.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뭐 이철규 이 윤핵관 4명이랑 부부동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우리는 다음번 전당대회 당대표 누가 될지 대통령하고 논의했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 보면 예. 대통령께서는 윤핵관들과 이 논의를 했고 거기서 전당대회를 좀 뭐 4월 이후에 왜 해? 좀 빨리 앞당겨라고 의견을 표명하신 것이 아닌가. 원래 그런 생각이셨고 그래서 2말 3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니야 대통령께서 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어. 당연히 안 하셨죠. 윤핵관들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또 얘기를 했죠. 앞으로 다음번 비대위 회의 때 이거 논의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로. 자 전당대회 합시다 딱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전당대회 끝나는 시점이 대략 한 40일 걸려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1월 뭐 중순쯤에 시작합시다라고 해도 3월 초에는 전당대회 끝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빼고는 다 이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대통령이 뭐 말해서 되고 안 되고도 있겠지만은 별로 뭐 중요한 이슈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진석 빼고는 다 빨리 하자는 쪽이었으니까 뭐 특별하게 이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하게 불려고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뭐 시기의 문제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좀 답답해요. 관저 정치를 한다. 그럼 국민과 국정을 위해서 관저 정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당권과 정계 개편을 위해서 관저 정치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한 정치 세력의 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이걸 보면서 좀 굉장히 좀 갑갑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2말 3초 전당대회 하면 누가 제일 유리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2말 3초에 하든지 4월에 2말 3초에 하니까 뭐 안철수가 불리해지고 유리해지고 뭐 김기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건 그건 상관없다? 아니라는 거죠. 예. 용산이나 저 소위 말하는 윤핵관에 불리는 의원들이 찍은 후보가 있답니까? 아니요 이제 가이드라인은 나왔죠. 일단 뭐 첫 어떻게 번째 나왔어요? 유승민은 안 된다. 두 번째 대권 후보는 안 된다. 세 번째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심대한 뭐 중요한 요인이 됐던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해보니까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안 되네 자기들. 윤핵관 안 되네 다. 그러니까 할 그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럼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외부 투입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용병을 이제 데려다 쓰겠다. 누구? 결국에는 H. 권영세 장관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윤핵관이 마음에 드는 또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그러한 당대표 후보가 없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한번 써보자. 저는 단언컨대 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안 된다는 거는 권영세 그러니까 장관 막 그 차출. 아까 말한 가이드라인에 차출 안 맞는 사람 네. 아니 권영세 장관도 용산 문제가 엮여 있기도 하고 네. 모든 대통령들은 나하고 친하고 가깝고 내 말도 잘 듣고 선거도 이길 사람을 원해요. 그건 뭐 인지상정이야. 어느 정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인지상정.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그럼 먼저 고르라고 하면은 네. 선거 지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이제 안 가까운데 선거 이길 사람 네.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고르는 게 그 선택권을 대통령한테서 당원들이 제가 볼 땐 뺏어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무서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치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훌륭한 참모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김무성 자, 훌륭한 그때 참모의 보면은 이름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장성철. 국회의장 경선에서 정의화, 네. 당대표 경선에서 김무성. 원내대표.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승민. 비박이 3연승을 한 거예요. 오히려 친박이랑 레테르가 붙는 순간 그 사람들은 불리해졌어요. 저도 이게 앞으로 누구 예컨대 뭐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와 미는 사람 그 사람 불리해질걸요. 근데 윤 실장님 저는 좀 그 대통령의 스타일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몇몇 친박들에게 아 이번에 예를 들면 친박이 당대표 됐으면 좋겠어요.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로 이렇게 전달하고 그냥 그런 의사만 표명했는데 말로 전달하지 어떻게 전달? 윤석열 대통령은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윤핵관들 다 이렇게 모아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돼야 돼. 내가 미는 사람 당원들을 동원하잖아요.
경기도지사 네. 그 국민의힘 경선 때 김은혜 그건 당선자 시절이니까 제일 강할 때잖아요, 정말. 아, 그래서 근데 이거는 공천권을 두고 거의 혈투를 벌여야 되는 문제라서 네. 만약에 안 된다고 봐. 당 대표를 나도 그게 동감하는데 대통령은 그러니까 자꾸 자꾸 평생을 거칠게 걸리려고. 밀어붙이려고 할 거다. 네. 왜냐 정치를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고 네. 본인의 성공 승리 방정식으로 밀어붙였더니 결국엔 대통령까지 되더라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내가 딱 지시 내려가지고 당원 동원하면 네. 룰도 바꾸고 그러면 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찍은 사람이 당대표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 승리 방정식이 뭐예요? 이준석 마음에 안 들어도 두 번이나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지하철역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인사하고 그렇잖아요. 그 윤핵관들은 뒤에 딱 있고 그게 성공 승리 방정식이잖아. 이긴 뒤에 나타나는 게. 그럼 성공 승리 방정식이 따른다면은 전당대회 때도 그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척 해야지. 그게 성공 승리 근데 방정식이지.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본인의 아니라. 마음에 조금이라도 겸손함 내지는 미숙하다는 생각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정권을 잡고 있어서 오만으로 가득 차면 편견에 빠지게 되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고 저는 이게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세요. 당원과 국민들이 힘을 쓰려면 선거가 좀 더 다가왔을 때 전대가 이루어져야 저는 좀 더 힘을 쓴다고 봐요. 지금 2말 3초면 선거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면 좀 얘기 들어보니까 윤 실장은 대통령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쪽이고 그러니까 그 뜻을 계속 가기가 뭐 유시민 비토론 정도는 네. 공감대가 있을 수 있을 건데 나머지 찍는 사람 뭐 권영세 데리고 와서 당 대표 그런 건 저 김상할 평론가와 장천초 소장은 용산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같은데 왠지 장천초 소장의 얘기는 용산의 뜻에 반하는데도 전당대회 이기려면 나를 데려가라. 나는 예전에 이긴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거 같아. 아니, 저는 아유, 전혀 그래야죠. 정치할 생각이 없고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제 책. 전당대회를 컨설팅을 치르는 맡겨야 방법. 돼. 이 챕터가 있거든요. 네.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책 한번 보고 싶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윤타짜, 김타짜, 장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